반갑습니다. 엄불교 일상교당 고산 문향어 교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서울 100년, 소울 100년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2023년은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서울 교화를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924년 3월 30일 날 대종사님께서 당시 남대문역에서 내리시면서 이 서울교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불법 연구회 창립을 하기 전에 대종사님께서 서울을 특별히 행가하셔서 서울교화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또 지난 100년 동안의 서울교화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다가올 100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1982년인가요? 서울 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할 때 그 당시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세울 거래야 라고 했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는데요. 서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서울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서울이란 발음을 못하고 세울, 소울 이렇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근데 발음 기호상으로 보면 서울은 소울로 발음되죠. 소울이 뭡니까? 소울이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 또 정신이라는 뜻도 들어있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제가 서울 100년, 소울 100년이라고 한 것은 지나간 100년은 물질 개벽의 그 역사로서의 100년, 앞으로의 100년은 이 소울, 그 소울 영혼의 중심지인 소울 100년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서울이란 도시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죠. 또 세계 10대 도시에 해당되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서울 하면 서울, 경기를 다 포함해서 거의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소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플러스 영성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울이 이렇게 중심이 되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서울은 이 산과 강, 여기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북한산과 이 한강을 동시에 품고 있는 천혜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건설할 때 정도전 이가 설계를 하면서 이 이 산과 이 강을 인공으로 어떤 가미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무의자연의 그 철학을 가지고 이 도시를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도시가 큰 산과 큰 강을 동시에 품고 있는 도시가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멀리서 보이는 저 삼각형 이 삼각산이라고 하죠. 그 보통 삼각산을 백운대, 문수봉, 보현봉 이 세 봉우리를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삼각형을 보이는 삼각산과 그 쭉 옆으로 오면 북악산 밑에 청와대가 있고 그 산 밑에 지금 경복궁, 덕수궁, 서울의 5대 궁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나간 100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대종사님께서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를 내걸고
이 엄불교를 창시를 했습니다. 그 개벽 시대가 주는 어떤 특징, 또 개벽 시대가 왜 개벽 시대가 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대개 우리가 그 역사에서 야스퍼스가 차축 시대라고 얘기하는 BC 5, 6세기에 세계의 성인들이 동시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뭐 공자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소크라테스 이러한 성인들이 탄생하셔 갖고 인류의 이 종교와 철학의 방향을 열어 주셔서 인류가 이제 지금까지 발달을 해왔는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 1916년에 대각을 하시고 1924년에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개벽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개교표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뭐 우리들만의 주장이어서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유심히 본 것은, 현대 물리학이 물질 개벽이 되려면 현대 물리학의 어떤 그 이론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연히 그 아인슈타인이 현대 물리학의 새 이 지평을 열어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한 것이 1905년입니다. 첫 번째 상대성 원리를. 그리고 두 번째 상대성 원리를 발표한 것이 1915년이에요. 묘하죠? 대종사님이 대각한 것은 1916년입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를 연 것은 1924년이고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 사람이 독일의 하이젠베르크입니다. 이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한 것이 1927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상대성 원리와 불확정성의 원리가 1915년하고 27년 그 시기에 동시에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불확정성의 원리는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그 이론이 되겠고요. 또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거시세계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 됩니다. 저는 이 상대성 원리가 우리의 불생불멸을 설명하는 이론이 될 것이고,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 인과봉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물리학이 이론을 새롭게 열게 됐고, 그곳의 바탕에서 물질 개벽이 가속도를 낼 수가 있고, 이 물질 개벽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이 후청 개벽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켰고, 또 이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베르크로 인해서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문을 열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후천 개벽 시대를 여는 종교 또 과학적인 기반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1916년에 대각을 하시고 개교표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대종사님께서 상대성 원리를 알았겠습니까? 뭐 불확정성의 원리를 알았겠습니까? 그 자체는 몰랐겠지만 대종사님이 생각했던 물질 개벽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그 물질이 개벽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바로 이 증기기관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증기기관차, 뭐 나이 드신 어른들은 보았겠지만, 저 멀리서 이 쇳덩이가 이 연기를 뿜으면서 그 달려왔을 때 그 느끼는 어떤 그 두려움, 뭐 그 놀라움,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뭐 메타버스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이 생기고 우리 KTX가 뭐 300km로 달린다고 해도 뭐 그렇게 놀라지 않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한테 이 증기기관차는 진짜 놀라움과 두려움과 호기심과
이 어떤 새로운 시기, 새로운 어떤 그 문명에 대한 굉장한 그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 증기기관차가 달리는 속도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뭐 KTX 275, 300km를 달리는데 이때 놀라지 마십시오. 이 증기기관차의 시속은 20에서 30km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를 뭐 타보셔서 알겠지만 20 놓고 30 놓고 달리라고 그러면 그냥 답답해 죽죠. 근데 이 속도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운전 처음 배울 때는 20, 30도 굉장히 빨랐죠. 근데 지금은 뭐 100km를 달리니까 20, 30으로 달리면 너무나 힘들지만 당시에 이 증기기관차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 특히 조선 사람들,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그 한번 나와서 뭐 변산 익산에 만약 가게 되면 영광에서 그 장성까지 기차 타러 가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리고 또 이리에 내려서 총부까지 오는데도 뭐 1시간 이상, 1시간 정도가 걸렸겠지만 기차를 타고 오면 뭐 한 옛날 속도로 해도 한 서너 시간이면 아마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뭐 1박 2일로 2박 3일로 다녔던 거를 그냥 뭐 불과 몇 시간 만에 달렸으니까 얼마나 큰 변화였겠습니까? 근데 호남선이 개통된 게 1914년이에요. 우리나라 이 기차가 처음 개통된 것은 노량진하고 제물포가 1899년이고 그 다음에 뭐 경부선이 1905년인가요? 그러고 호남선이 이리에서 목포까지 1914년에 개통이 됩니다. 1914년 1월 11일이니까 대흥사님의 대각 전이고 대흥사님도 이미 그런 소식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유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100년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대종사님 당대 때는 물질 개벽이 시작이 됐지만 큰 틀에서 보면 농경 시대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산업혁명 후에 산업화 시대가 진전됐던 그 당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 후에 60년대, 70년대까지를 산업화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들어서 이제 정보화 시대에 접어드는데요. 여기 이 사진의 맨 왼쪽 그 컴퓨터가 초기의 그 컴퓨터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초록색 글씨가 컴퓨터에 나타났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래갖고 뭐 인공 언어를 배워서 뭐 도스를 쳐가지고 뭐 하나 넘기려면 거기다가 명령어를 입력해야지 겨우겨우 넘어갔던 그런 시대였죠. 그게 이제 80년대인데 진짜 이 아주 부잣집이나 특별한 사람들이나 겨우 몇 대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이 휴대폰이 나온 게 1988, 89년이었는데 처음에는 엄청 컸어요. 휴대폰이 아니죠. 그때는 휴대폰은 휴대폰이지만 커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였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이 접는 모토로라, 그러니까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는 그 휴대폰이 나와가지고 참 대단하다 그때 생각에. 아니 그렇게 컸던 그 휴대폰이 이렇게 반으로 접으니까 딱 와이셔츠에 딱 들어가면 딱 맞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스웨덴의 모토로라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그때 별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995년, 96년 이때 들어서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언물교 신문사로 오면서 큰맘 먹고 이 퍼스널 컴퓨터, PC가 이제 보급되던 시절이어서 그때 돈 건 200만 원 가까이 주고 그 컴퓨터를 마련했어요. 그때 제 용금의 한 뭐 5배를 투자를 한 거니까 지금 생각해도 아이고 그렇게 비싼 거를 어떻게 샀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이 휴대폰은 점점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죠.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 뭡니까? 스마트가 똑똑하다는 소리예요. 스마트하다는.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 진화를 해서 이제 똑똑해진 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단지 뭐 전화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뭐 컴퓨터를 휴대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이 폰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2010년대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갑자기 10년대 이후에는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 영어로는 이 AI라고 그러죠. 그 인공지능 시대가 인공지능이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분야에 이 AI 기술이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징적인 사건이 그 알파고죠. 누가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세기의 대결을 벌였는데 4대1로 참패를 했죠. 그 한 번 겨우 이겼는데 그 이후에는 뭐 더 이제 그 알파고는 인공지능에는 점점점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 이후에는 아예 뭐 인간하고 게임 자체를 안 합니다. 게임이 안 되니까. 그 알파고를 새로 만든 새로운 버전은 100대 0으로 이긴대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도저히 적수가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되니까 요새는 뭐 그런 대결 자체를 벌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이 AI를 통한 이 것들이 그 로봇에 다 장착이 되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는 이런 것들이 뭐 산업용 로봇은 이미 다 돼 있고 뭐 이런 그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커피 만드는 그런 로봇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가정에 쓰는 가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생활용 로봇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요즘 뭐 그 청소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AI 로봇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인간의 어떤 두뇌를 대신해 주는 것도 이제 챗 GPT라고 요즘 뜨거운 열풍을 불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 단지 그전에는 어떤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가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그 자료를 다운받았는데, 지금은 챗 GPT한테 뭘 물어보면 그 챗 GPT가 다 그 정보를 찾아가지고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딱 대령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챗 GPT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이 더 중요시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앞으로 이제 미래 도시, 또 미래 도시는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고 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변수가 많아가지고 자율주행이 지금 상용화되지는 않지만, 그러지 않고 교통량이 많지 않은 뭐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자율주행 트랙터 이런 것들이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UAM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도 지금 택시 우리 타고 다니는 것들을 앞으로 드론, 항공기 같이 드론이 돼서 메딘슨 그 드론을 타고 이제 공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뭐 나아가서는 이제 도시도 공중 부양 도시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물질 개벽의 이 속도와 변화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인공 태양입니다. 앞으로 지금 하늘의 태양과 같은 사람이 만든 태양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 우리나라가 그 세계적인 강국인데, 그 인공 태양이 되려면 1억 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핵 융합로가 있어야 되겠죠. 상상해 보십시오. 1억 도라는 게 100도도 손이 펄펄 끓는 물인데 100도, 1000도, 만도 1억 도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그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근데 그 인공 태양을 5분 정도만 유지하면 그 태양의 역할을 대신할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지금 뭐 올해 난방비 많이 들었다고 뭐 엄청 뭐 힘들어했는데 난방 문제 뭐 그다음에 에너지 동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인류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 물질 개벽에 더 정점을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2050년 상용화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2035년이나 40년 경우만 돼도 상용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 챗GPT 이런 것도 2033년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10년 빨리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변화가 돼서 앞으로 이 물질 개벽의 양상과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질 개벽은 뭐 되고 있는데 대형사님께서 말씀하신 물질이 이렇게 개벽되고 있으니까 정신을 개벽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정신 개벽은 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소울 100년이죠. 그 소울 100년은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도를 바깥에서 구하지 말아라. 수신결 2장 3장에 나오죠. 몸 밖에서 분리신중, 도는 몸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절마개구 밖에서 구하지 말지어다. 내 몸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도를 구할 때 우리가 말하는 소울 100년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소울이라는 게 영혼도 되고 정신도 되고 우리로 따지면 자성이죠. 성품과 정신은 뭐 동등하죠. 대등하나 이 정신은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성을 떠나지 않는 금강자성의 금강산 법문도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100년을 어떤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시대화, 생활화, 이 대중화 이것은 언제나 유효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시대에 맞는 종교, 생활에 맞는 종교, 그리고 대중과 함께하는 종교의 세 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이 소울 100년도 이 기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화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정신개벽의 종가 역할을 해야 된다. 말 그대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개교표를 열고 세상에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신개벽의 종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대형사님께서 수행의 목적을 인격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소울 100년에는 인격 플러스 영격을 완성해야 된다. 영격.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대형사님께서 이 불공법과 무시선법, 신앙의 강령인 이 불공법, 수행의 강령인 이 무시선, 부처선, 신앙의 강령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이 두 가지를 양손에 들고 실제 생활에서 부려 쓸 수 있는 주인공이 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활하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물질 개벽의 시대는 결국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를 뒤떨어지면 안 되겠죠. 대형사님께서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고 시대와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교육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는 단순 지식이 아니라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이 창의력, 우리 교법이 바로 그 창의력을 개발시키는 근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그러죠. 요즘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성과 야성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것은 결국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 원불교인들은 앞장서서 배우고 익히고 선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중화입니다. 대중과 함께하는 원불교. 이것은 결국 교법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법의 사회화를 위해서 저는 4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문화, 통일, 환경, 인권입니다. 첫 번째 문화는 이 정신개벽의 시대는 결국은 인간이 문화활동으로서 꽃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창조 활동을 펼쳐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불교는 100년밖에 안 돼서 별 문화가 없다고 그러지만 또 거꾸로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앞장서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 시대에 맞는 디지털 유목민으로서의 원래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야성을 마음껏 펼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입니다. 정치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지금 분단국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데 이 분단국가의 밑에는 그 이데올로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유물론과 유심론 또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것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사상의 통합도 거기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불의의 이 둘이 하나가 되면 둘이 아닌 이 한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세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상적인 통합까지 같이 들어있고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한민족이 가져야 될 시대 과제이고 우리 원불교가 그 시대의 과제에 앞장서고 동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 환경이죠. 이 환경 문제는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이 묘하게도 물질이 개벽될수록 현재는 환경이 점점 더 오염되고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운동은 그 천지에 보온하는 행위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 운동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권입니다. 오히려 이 AI라든가 이런 인공 시대에 접어들므로써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권이 더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권은 우리의 사유 실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가 이 소울 100년 앞으로의 100년을 문화, 통일, 환경, 인권의 4가지를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법을 사회화시키는 역할이고 그럴 때 우리의 그 존재감이 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는 무엇보다도 인격 플러스 영격을 왕성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교법 자체를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또 이 시대 사람들한테 맞는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생활 속에서 이 법을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